제가 왜 그런 후진국에 가야 하죠? 한국 같은 곳 말이에요. 제가 상사에게 했던 말이에요. 당시엔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왜? 다른 승무원들은 한국 가고 싶어서 난리인데. 대체 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때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한 번의 비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그 전에 잠깐 클릭하는데 단 1초도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앨리슨 브룩스, 캐나다 루프트에어 3년차 승무원이에요. 제게 한국인이냐고 물으신다면 전 아니라고 답할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그렇게 믿고 싶었죠. 3살 때 캐나다로 입양됐거든요. 그때부터 전 캐나다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동양인이지만 마음만큼은 완전한 캐나다인이라고 여겼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억은 정말 좋지 않았어요. 보육원에서의 무서운 기억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모두 차갑고 불친절할 거라고 생각했죠. 뉴스에서 보는 한국은 그저 삭막한 사회 같았어요. 심지어 폭력적이고 무서운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막연한 두려움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음식점 앞을 지나갈 때면 발걸음을 빨리 했고 한국어가 들리면 모른 척했어요.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어도 일부러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야 라고 강하게 부정했죠. 그런데 루프트에어 승무원으로 일한 지 3년째 되던 어느 날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앨리슨, 이번 주 인천행 비행에 배정됐어. 상사 말에 저는 잠깐 멈춰 섰어요. 인천이요? 설마 한국 인천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한국 인천 말이야. 처음이니까 긴장하지 말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3년 동안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도시를 다녔는데 한국만은 피해왔거든요. 아시아 노선 배정 신청할 때도 절대 한국은 체크하지 않았어요. 혹시 다른 노선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왜? 다른 승무원들은 한국 가고 싶어서 난리인데 요즘 한국 얼마나 인기 있는지 몰라. 상사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이미 확정된 거야. 승무원이 개인 사정으로 노선 바꾸는 거 안 된다는 거 알잖아. 그리고 한국 가기 싫어하는 승무원은 내가 처음이야. 집에 가서도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왜 하필 지금이어야 하나 싶더라고요.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으니 어린 시절 기억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보육원 기억들 말이에요. 차가운 복도, 딱딱한 침대, 울어대는 아이들 소리. 밥 시간만 되면 다른 아이들과 밀치며 먹어야 했던 기억. 아무도 절 안아주지 않던 그 긴 밤들. 그리고 가장 무서웠던 건 어른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조용히 해. 말 안 들으면 밖에 내쫓을 거야. 보육원 선생님들이 하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어요. 정말 어린 나이에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때였는데 눈치 보며 살아야 했거든요. 그런 기억들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모두 무섭고 냉정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린 마음에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절 원하지 않는 곳, 절 내쫓은 곳으로만 느껴졌죠. 양부모님은 저를 정말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하지만 어린 마음에 생긴 상처는 쉽게 낫지 않더라고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너 어디서 왔어? 라고 물으면 전 항상 캐나다라고 대답했어요. 한국이라는 말은 입에 올리기도 싫었거든요. 비행 전날 밤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한국 땅을 밟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웠거든요. 마치 과거 상처를 다시 뜯어내는 기분이었어요. 혹시 한국 사람들이 절 이상하게 볼까요? 혹시 무례하게 대할까요? 어린 시절. 기억 속 그 차가운 시선들이 다시 절 향할까봐 무서웠어요. 특히 한국어를 못한다는 게 더 걱정됐어요. 한국 사람들이 절 보고 한국인이면서 왜 한국말도 못해? 라며 비난할까봐 두려웠거든요. 실제로 캐나다에서도 한국계 사람을 만나면 그런 말들을 들었거든요. 너는 진짜 한국인이 아니야.
그냥 겉모습만 한국인이지. 그런 말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정말 아무도 모를 거예요. 출근해서 유니폼을 입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 난 그냥 일하러 가는 거야. 승무원으로서 승객들한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내 역할이야. 개인적인 감정은 넣어두자. 동료들과 브리핑 받으며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손끝이 자꾸 떨리더라고요. 숨길 수가 없었어요. 인천까지 14시간 비행이야. 긴 여행이 될 텐데 다들 준비됐지? 기장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괜찮을 거야. 그냥 또 다른 도시일 뿐이야. 특별할 게 없어.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23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네. 돌아간다는 표현이 맞나? 나한테 한국은 고향이 아니라 그냥 태어난 곳일 뿐인데. 근데 마음 한편으로는 묘한 설렘도 있었어요. 정말 작은 설렘이었지만요. 혹시 뭔가 달라질까? 혹시 그동안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작은 기대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승객들이 탑승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 얼굴을 보니까 왜인지 낯설면서도 익숙한 기분이었어요. 절 닮은 얼굴들이지만 전 그들과 다르다고 계속 스스로한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평소처럼 승객들을 맞이하며 미소 지었는데 한국어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상했어요. 분명 거부감을 느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감정이 드는 걸까요? 비행기가 완전히 이륙하고 안전벨트 사인이 꺼진 후에 잠깐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여전히 동양인이었죠. 그런데 오늘따라 그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괜찮아, 앨리슨. 그냥 일이야. 거울 속 제게 속삭이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거든요. 비행이 시작된 지 5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음료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급히 뛰어가 보니 중년의 서양인 남성이 좌석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승무원 훈련에서 배운 대로 침착하게 행동해야 했지만 실제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다급했어요. 정말 손이 떨리더라고요. 이론으로만 배웠던 응급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니까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혹시 승객분 중에 의사 계시나요? 큰 소리로 물어봤는데 그때 옆 좌석에 앉아있던 한국인 중년 남성이 일어났어요. 제가 의사입니다. 도와드릴게요. 박선우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분은 정말 침착했어요. 환자의 맥박을 짚어보더니 저에게 말했어요. 산소 마스크와 응급처치 키트를 가져다 주시겠어요? 심장 관련 증상 같습니다. 저는 급히 응급처치 키트를 가져왔어요. 박선우 씨는 정말 능숙하게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했어요. 괜찮으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박선우 씨의 차분한 음성과 전문적인 처치 덕분에 환자의 상태가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 겪는 상황이라 완전히 당황했거든요. 천만에요. 승무원분도 정말 침착하게 잘 대처하셨어요. 환자가 완전히 안정을 찾은 후 박선우 씨는 자리로 돌아갔어요. 저도 다른 승객들을 돌보러 가려고 했는데 박선우 씨가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어요. 잠시만요. 뭔가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다시 그분 옆에 앉았어요.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름이 수진 아니었나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수진이라는 이름을 들은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입양 서류에서만 봤던 그 이름을요. 죄송하지만 제 이름은 앨리슨입니다.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박선우 씨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확신에 찬 듯한, 그러면서도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태어나신 건 아닌가요? 이 질문에 저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제 출생지를 알 수 있을까요?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박선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3, 4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아이, 제 딸입니다. 20년 넘게 찾고 있어요.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분명히 다른 아이일 텐데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미안하지만 저는 그 아이가 아니에요.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박선우 씨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이 아이에게도 왼쪽 귓불에 작은 점이 있었거든요. 마치 점 하나가 찍힌 것처럼요. 순간 제 손이 무의식적으로 왼쪽 귀로 갔어요. 거기에는 정말 작은 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있던 점이라 별로 신경 쓰지는 않았지만요. 단순히 우연인 것 같네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꼈어요. 박선우 씨도 그걸 알아차렸을 거예요. 혹시라도 잠시 저와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실까요? 인천에 도착한 후에요. 죄송하지만 저는 바로 호텔로 가야 해요. 그렇다면 제 연락처라도. 박선우 씨는 명함을 건네며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제발 연락해주세요. 저는 정말 오랫동안 제 딸을 찾고 있었어요. 명함을 받으며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 사람의 말이 사실일 리 없죠.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자리를 떠났지만 마음이 계속 어수선했어요. 나머지 비행 시간 동안 계속 박선우 씨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 왼쪽 귓불의 점, 그리고 그분의 절절한 눈빛.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묘한 기대감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박선우 씨를 다시 봤어요. 그분은 출구 쪽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꼭 연락주세요. 생각해보겠다고 했잖아요.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계속 그분 생각이 났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분명 모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 걸까요? 호텔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박선우 씨의 말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수진이라는 이름은 분명 제 한국 이름이었어요. 입양 서류에 적혀 있던 이름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박선우 씨가 그 이름을 알고 있을까요? 문득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제 입양 기록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싶어졌어요.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한국 입양 기록 박수진. 검색 결과들을 하나씩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1999년도 입양 기록 중에 정말 박수진이라는 이름이 있었거든요. 더 자세히 찾아보니 서울 외곽의 한 보육원에서 캐나다로 입양된 박수진이라는 아이의 기록이 나왔어요. 나이도 입양 시기도 제가 들었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손이 떨렸어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같은 이름의 아이가 여러 명 있을 수도 있잖아요.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져봤지만 더 자세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어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거든요. 결국 잠들지 못하고 새벽을 맞았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한국의 첫 햇살을 보며 결심했어요. 직접 가서 확인해봐야겠어. 검색에서 찾은 보육원 주소를 메모했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에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어요. 도시를 벗어나 점점 조용해지는 거리를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낯선 풍경이었어요. 1시간 정도 달려서 도착한 곳은 생각보다 초라한 동네였어요. 낡은 건물들 사이에
텅 빈 부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분께 물어보니 예전에 보육원이 있던 자리라고 하더군요. 몇 년 전에 문을 닫았다고 했어요. 혹시 여기 보육원에 대해 더 아시는 게 있나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동네 어르신들께 물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택시가 떠나고 저는 혼자 그 빈터 앞에 서 있었어요. 철망으로 둘러싸인 공터였지만 왜인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혹시 정말 내가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앨리슨 씨? 돌아보니 박선우 씨였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신 걸까요? 어떻게 저를? 호텔 직원분께 여쭤봤어요. 이 주소로 택시를 타고 가셨다고 하더군요. 박선우 씨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기대와 불안, 그리고 죄송함까지. 여기가 수진이가 있던 보육원이었어요. 정말요? 네. 제가 몇 번이나 와봤거든요. 하지만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되어서. 박선우 씨는 철망 너머로 빈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진이를 찾아서 여기 왔을 때 이미 해외로 입양을 보낸 뒤였어요. 그때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하지만 제가 그 수진인지는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박선우 씨는 제게로 돌아서며 말했어요. 혹시 기억나는 게 있나요? 아주 어릴 때의 기억이라도요. 저는 잠시 생각해봤어요. 정말 어렴풋하지만 뭔가 떠오르는 게 있었거든요. 차가운 복도. 그리고 누군가의 울음소리. 정확하지 않은 기억이지만요. 박선우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혹시 그 복도 끝에 큰 창문이 있었나요? 햇살이 들어오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그런 기억이 있었거든요. 길고 차가운 복도 끝에 있던 큰 창문, 그리고 그 창문으로 들어오던 따뜻한 햇살. 어떻게? 이 보육원의 복도가 그랬어요. 제가 수진이를 데리러 왔을 때 봤거든요. 이제 정말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선우 씨. 정말 제가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능성은 높아 보여요. 빈터를 바라보며 서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겠어요. 슬픈 건지, 기쁜 건지, 아니면 화가 나는 건지. 내가 정말 그 아이일까?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사진 속 그 아이가 정말 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저를 버린 나라, 저를 원하지 않았던 곳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에서 정말 제 아버지일 수도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박선우 씨는 저를 근처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어요.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아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말씀드려야겠어요. 박선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수진이를 버린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거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 엄마, 제 아내는 수진이가 2살 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교통사고였죠. 박선우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혼자서 어린 딸을 키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병원 일에 매달리느라 수진이와 함께할 시간도 부족했고요. 그래서 그때 NGO 의료봉사단에서 제안이 왔어요. 아프리카 오지에서 의료봉사를 해달라고요. 3개월 정도의 단기 파견이라고 했어요. 박선우 씨는 커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으며 계속했어요. 떠나기 전에 수진이를 친척에게 맡겼어요. 제가 돌아올 때까지만이라고 했죠. 하지만 파견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졌어요. 현지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계속 머물러야 했거든요. 연락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박선우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2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친척 집에 가보니 수진이가 없었어요. 친척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며 수진이를 보육원에 맡겼다고 하더군요. 그럼 바로 보육원으로 가셨나요? 그럼요. 미친 듯이 달려갔죠.
하지만 박선우 씨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이미 해외 입양 절차가 완료된 뒤였어요. 수진이는 한 달 전에 캐나다로 떠났다고 하더군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제가 왜 버려졌다고 생각했는지, 왜 한국에 대해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날 나는 널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였단다. 박선우 씨가 저를 너라고 부르니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말, 정말 제가 박선우 씨의 딸이 맞나요? DNA 검사를 해봐야 확실하겠지만 저는 확신해요. 당신이 제 딸 수진이에요. 박선우 씨는 지갑에서 다른 사진들을 더 꺼냈어요. 수진이 엄마, 그러니까 제 어머니의 사진도 있었고 가족 사진도 있었어요. 이게 수진이 엄마예요. 당신과 정말 닮았어요. 사진 속 여성은 정말 저와 비슷했어요. 눈매도 입술 모양도요. 이제 정말 확신이 섰습니다. 그럼 20년 동안 계속 저를 찾으신 거예요? 네. 단 한순간도 포기한 적 없어요. 입양 기관들을 찾아다니고 해외 입양 아동 추적 봉사도 했어요. 캐나다에도 몇 번 가봤지만 너무 넓잖아요, 캐나다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가 잃어버린 딸이니까요. 박선우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수진아. 아니, 앨리슨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정말 실감이 안 났어요. 23년 만에 아버지를 만났다는 게요. 그것도 비행기 안에서 우연이요. 그런데 왜 루프트에어 비행기를 타신 거예요? 매년 이맘때면 캐나다로 가거든요. 입양 기관들을 방문하고 한인 커뮤니티에서 수진이 소식을 물어보려고요. 그럼 정말 우연이었네요. 우연이었을까요? 전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박선우 씨는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어요. 20년 넘게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그분의 손을 바라봤어요. 따뜻하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생명을 구해온 손이겠죠. 미안하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박선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혼자 낯선 나라에서 자라게 해서 이상했어요. 그동안 한국에 저를 버린 사람들에게 가졌던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요. 당연해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박선우 씨는 명함을 다시 건네며 말했어요. 혹시 괜찮다면 저희 집에 와서 저녁이라도 함께 드실래요? 수진이가. 아니, 앨리슨이 좋아했던 음식들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제가 좋아했던 음식이요? 어렸을 때 된장찌개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밥 한 공기는 순식간에 다 먹어치웠어요. 그 말을 들으니 왜인지 모르게 입안에 침이 고였어요. 된장찌개라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도요. 박선우 씨의 집은 서울 시내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어요. 생각보다 소박하고 따뜻한 느낌의 집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무언가 끓고 있는 냄새였는데 이상하게 그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앉아 계세요. 금방 준비할게요. 박선우 씨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열심히 준비했어요. 저는 거실을 둘러보며 신기해했습니다. 벽에는 의사 자격증과 함께 어린아이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모두 제 어릴 적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사진들, 수진이 사진이에요. 그때 찍어둔 것들인데 유일하게 남은 거예요. 사진 속에 저는 정말 어렸어요. 돌 사진부터 3살 때까지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준비됐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박선우 씨가 차려준 밥상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얀 쌀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거든요. 여긴 나를 버린 나라가 아니라 나를 기다려준 곳이었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된장찌개부터 드셔보세요.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짠맛과 구수함이 입안 가득 퍼지더니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예전에 수진이가 좋아하던 맛 그대로 만들었거든요. 박선우 씨는 제가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국에선 밥 한 끼에도 마음을 담아요. 특히 가족과 함께 먹는 밥은 더욱 그렇죠. 마음을 담는다는 게 음식을 만들 때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잘 먹었으면 하는 마음,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을 담는 거죠. 그제서야 이해됐어요. 이 밥상에 담긴 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죠. 캐나다에서는 이런 걸 못 느껴봤어요. 한국 사람들의 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로를 챙기고 배려하는 마음이죠. 식사를 마친 후 박선우 씨는 저를 한국의 여러 곳으로 데려가 주었어요. 먼저 인사동에 갔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전통 건물들과 현대적인 카페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거리를 보며 감탄했어요. 길거리에서 전통차를 파는 아주머니,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는 청년들,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저기 보세요. 박선우 씨가 가리킨 곳을 보니 길을 잃고 헤매던 서양인 관광객을 한 대학생이 도와주고 있었어요.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친절하네요. 외국인들을 도와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와준 손님이니까요. 다음에는 한강으로 갔어요. 강변에 앉아서 한강을 바라보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여기서 자주 수진이와 놀았어요. 그때는 한강공원이 이렇게 잘 정비되지 않았지만요. 기억이 조금씩 나는 것 같아요. 넓은 강과 다리들. 맞아요. 그때도 이 다리가 있었거든요. 한강에서는 가족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연인들이 산책하고 친구들이 치킨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여유롭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인 줄 몰랐어요. 많이 발전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살기 좋아졌죠. 마지막으로 남산타워에 올라갔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우와, 이렇게 큰 도시였구나. 서울은 1,000만 명이 사는 대도시지만 질서가 잘 잡혀 있어요. 지하철도 정시에 다니고 사람들도 질서를 잘 지키죠. 정말 그랬어요. 지하철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예의 바르고 친절했습니다. 노인분들께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 아이를 업고 있는 엄마를 도와주는 승객들, 모든 게 자연스러웠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나 봐요.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직접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박선우 씨의 말이 맞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한국과 실제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메마른 나라가 아니라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저녁이 되어서 다시 박선우 씨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루 종일 한국을 둘러보며 느낀 감정들이 복잡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한국을 다시 보게 됐어요. 수진이가, 아니, 앨리슨이 한국을 좋아해주니까 정말 기뻐요. 박선우 씨는 제게 따뜻한 차를 끓여주며 말했어요. 한국은 당신의 뿌리가 있는 곳이에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곳이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으로 한국이 제게 의미 있는 곳으로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선우 씨와 함께 동네 시장에 갔어요. 전통시장의 활기찬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어서 와요. 뭐 찾으세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해 주셨어요. 이 아가씨 우리 딸이에요. 캐나다에 살다가 오랜만에 한국에 왔어요. 박선우 씨의 소개에 아주머니는 더욱 반가워하셨어요. 어머, 그래요? 그럼 이 사과 하나 서비스로 드릴게요. 한국 사과가 얼마나 맛있는지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사과를 받으며 감동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다니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해요? 정이 많아서 그래요. 특히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나는 이제 한국이 무서운 나라라고 말할 수 없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이런 작은 경험들이 계속 쌓여가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녁에 박선우 씨와 한강변을 걸으며 이야기했어요. 나는 한국에서 버려진 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버려진 게 아니었네요. 맞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였어요. 다만 제가 잠시 손을 놓쳤을 뿐이죠. 박선우 씨, 아니 아버지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이 이렇게 따뜻한 나라인 줄 몰랐어요. 당신의 고향이에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곳이고요.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예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이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뿌리가 있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캐나다에서 자랐지만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는 저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개의 고향을 가진 사람이 된 거죠. 캐나다로 돌아가기 전날 아침, 저는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제가 다시 한국에 올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아니, 정기적으로 오고 싶어요. 매달 한 번씩이라도요. 아버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좋겠어요. 내가 여길 다시 찾은 건 우연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게 운명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루프트에어 본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서울 토론토 노선 신청하고 싶은데요. 앨리슨 씨, 갑자기 왜요? 아시아 노선은 별로 선호하지 않으셨잖아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어요. 정기적으로 서울에 오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배정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매달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인천공항에서 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당연하죠. 당신은 제 딸이니까요. 다음 달에 또 올게요. 기다리고 있을게, 수진아. 수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도 이제 자연스러웠어요. 캐나다로 돌아간 후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신기하게도 발음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어릴 때 들었던 소리들이 몸에 남아 있었던 모양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진입니다. 거울 앞에서 한국어로 자기소개 연습을 했어요. 앨리슨과 수진, 두 개의 이름을 모두 가진 저였습니다. 그리고 입양인 단체에도 후원을 시작했어요. 저와 같은 처지의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싶었거든요. 한 달 후 약속대로 서울에 왔어요. 아버지가 공항에 마중 나와주셨습니다. 수진아, 왔구나. 네,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한국어로 대화하니까 더욱 친근감이 느껴졌어요. 이번에는 보육원 봉사활동도 함께 했어요. 서울 시내의 한 보육원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니, 어디서 왔어요? 캐나다에서 왔어요. 하지만 원래는 한국 사람이에요. 아이들에게 제 이야기를 해주며 저 자신도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입양이 꼭 불행한 일만은 아니라는 것,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는 또 다른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걸요. 매달 한국에 오면서 저는 점점 변화했어요. 한국어도 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사라졌어요. 저는 캐나다에서 자란 한국인이었어요.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아버지, 한국 국적을 다시 받고 싶어요. 정말
이중 국적 말이야? 네, 저는 한국 사람이기도 하니까요. 아버지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도와서 이중 국적 신청을 했습니다. 절차가 복잡했지만 드디어 승인이 났어요. 저는 공식적으로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몇 달 후 한국 국적 취득을 축하하는 작은 파티가 열렸어요. 아버지의 집에서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수진이가 돌아온 걸 축하합니다. 아버지의 형과 누나들이 모두 와주셨어요. 제게는 삼촌, 고모가 된 분들이죠. 수진아, 정말 예쁘구나. 어릴 때 그 모습 그대로네. 고모가 저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20년 만에 조카를 만나 정말 감격스러우셨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진짜 가족이야. 삼촌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의 사랑이구나 싶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김치찌개, 그리고 각종 반찬들까지요. 이제는 내가 돌아갈 올 있는 곳이 생겼구나.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어요. 모두 진심으로 저를 환영해주는 표정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아버지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어요. 정말 꿈만 같구나, 너를 이렇게 찾았다니. 저도 그래요. 아버지를 만나서 정말 기뻐요. 앞으로 계획이 있니? 계속 한국과 캐나다를 오가며 지낼 생각이에요. 이제 양쪽 모두 제 집이니까요. 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게 좋겠다. 두 문화를 모두 경험할 수 있잖니. 몇 주 후, 저는 특별한 제안을 받았어요. 루프트에어에서 한국 지사 근무를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앨리슨 씨의 한국 경험과 언어 능력을 보고 제안 드리는 거예요. 서울에 계속 있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네, 본인이 원한다면요.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바로 승낙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식으로 서울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구해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어색했지만 아버지가 자주 와서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진짜 아버지와 딸의 모습이었죠.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저는 더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한국의 사계절, 한국의 문화, 한국 사람들의 정서까지요. 특히 입양인 봉사활동은 계속 이어갔어요. 저와 같은 처지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거든요. 언니도 입양되었다가 가족을 찾았어요? 응. 우연히 아버지를 만났어. 포기하지만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단다. 아이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며 저 자신도 더욱 성장했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인천공항에서 근무를 마치고 나오는데 아버지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아버지, 어떻게 나오셨어요? 딸이 일 마치고 나오는데 아버지가 마중 나오는 게 당연하지. 동료들이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앨리슨, 저분이 아버지세요? 네, 제 한국 아버지예요. 오늘도 우리 아버지가 마중 나오실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제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저에게는 정말 든든한 가족이 있었거든요. 집으로 가는 길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네, 정말 행복해요. 이제 제가 누구인지 알겠어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캐나다에서 자란 두 개의 고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사람이고요.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 그게 가족이든 뿌리든 마음이든. 나에게 그곳은 한국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이 바로 내가 속한 곳이구나. 23년 만에 찾은 진짜 고향이구나. 더 이상 저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국과 캐나다, 수진과 앨리슨, 모든 게 저를 완성시키는 조각들이었습니다. 박선우 씨는 이제 진짜 제 아버지가 되었고, 저는 진짜 그분의 딸이 되었어요. 혈연으로만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찾고 사랑하며 만들어낸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더 이상 저를 버린 나라가 아니었어요. 저를 기다려준 나라, 저의 뿌리가 있는 곳,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고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며 한국어로 좋은 아침이에요라고 인사하며 지하철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친절한 미소를 받으며 살아가는 일상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앞으로도 저는 이곳에서, 제가 진정 속한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 이 나라와 함께요. 이것이 바로 제가 23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만난 것들이었습니다. 아버지만이 아니라 진정한 제 자신까지도요.